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조선업계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선업체 실적은 언제부터 눈에 띄게 좀 좋아지나요? 또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그 조선업체들의 선박 대금은 선박 인도 뒤에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수주한 선박을 인도하는 2023년은 지나야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어제 카타르 프로젝트의 그 첫 발주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 대우조선해양 그 LNG선 4척,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2척 이렇게 그 외신을 타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카타르 프로젝트 발주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조선업체 주가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나타난 현상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이렇게 영업 이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업 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 것과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동비는 매출이 늘어나면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같은 것들이죠. 원재료 같은 것들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원재료비는 이게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거죠. 변동비. 고정비는 대표적으로 직원들 급여 같은 거,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매출의 증감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정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비용을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바꿔놓으면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매출 빼기 변동비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고 고정비, 자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여기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이 금액이 고정비보다도 커야지 그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변동비를 이 뺀 부분이 그 영업이익에 기여를 한다.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고정비보다도 크면 클수록 영업이익도 커진다. 그래서 그냥 영업이익 산출에 공헌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출 빼기 변동비를 공헌이익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공헌이익이 여기 뒤에 고정비보다도 크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도 작으면 영업 손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매출액 100에서 영업비용 80을 빼면 영업이익 20이 나온다. 만약에 그 매출액을 20% 증가시켰을 때 영업비용도 따라서 20%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자, 매출액이 120으로 20% 증가했다. 그러면 영업비용도 따라서 20% 증가하면 96. 빼보면 영업이익은 24 이렇게 나오죠. 자, 영업이익도 역시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20% 증가할 때 영업비용도 따라서 20% 증가한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20% 증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80을 변동비 30하고 고정비 50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 100에서 변동비 30을 빼고 고정비 50을 빼면 영업이익이 20이 나온다.
자, 매출액을 한번 20%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출액이 20% 증가하면 120, 변동비도 30에서 따라서 20% 증가하면 36. 이 고정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매출액 증가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50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영업이익이 34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70%가 증가하게 됩니다.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0% 증가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정비 효과 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에는 고정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경우에 매출 증가율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 감소율보다도 그 이익 감소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 고정비 때문이죠. 그죠? 매출이 감소해도 고정비는 그대로 발생되니까 이익 감소율이 커지는 거고, 또 그 매출이 증가해도 고정비는 따라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증가율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제조업체의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 제품을 다 만들어서 수요처에다가 인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매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그냥 완성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수주산업, 이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이 완성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예컨대 뭐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성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최종 완성해서 수요처에 넘길 때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매출이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그러니까 배나 뭐 건축물을 다 만들어서 인도한 뒤에 아주 거액의 매출을 한 방에 인식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선이나 건설 같은 이 수주 산업들은 공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 공사의 진행률에 맞추어서 매출과 손익을 반영을 해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20년, 또 여기 이제 2021년, 2022년, 자, 2020년 어느 지점에서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선박. 2021년 어느 지점에서 이제 선박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근조 착수한 거죠. 2022년에 어느 시점인가 선박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 공사를 시작한 이 시점부터 여기 21년 말까지는 2021년에 매출과 손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22년 초부터 선박을 인도하는 이 시점까지는 이 선박 공사의 2022년도 매출과 손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선박 대금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선박 공사에 착수해서 선박을 인도하는 이 시점까지 매출과 손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과 손익을 계속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박 인도를 이 시점에 했다고 해서 이 시점에 그 선박 공사 대금의 50%를 받는다고 해서 이 시점에 갔어야 그 매출액의 50%를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 대금은 대개 공사 기간 중에 5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이 선박 대금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는 이 손익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인도 뒤에 대금의 50%를 받는다고 해서 그 시점에 갔어야 비로소 매출액의 50%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공원 이익이다 뭐다, 그 다음에 그 조선 그 선박 건조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조선업체의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 조금 다소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21년 그 상반기 이전의 수주 상황을 보면 일단은 수주량이 적었습니다. 수주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수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선박 계약 가격도 아주 낮았죠. 저가 수주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조선가도 낮았고 수주량도 적었죠. 그러니까 수주량이 적으니까 이게 매출에 영향을 준 겁니다. 선박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인식할 매출액이 작은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매출액이 작으면 고정비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매출액이 적으니까 매출액이 작아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조선가, 그 계약선가, 선박대금, 계약한 선박대금 자체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선박 근조를 하다가 공사 원가가 조금만 변동해도 그 선박 공사는 바로 적자 프로젝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한 선박의 선가가 1,000억인데 이 공사에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가 한 95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950억 원의 원가가 들어가는 공사를 겨우 1,000억 정도의 계약을 해버리면, 만약에 공사 원가가 좀 변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환율 변동으로 총 예정 원가가 50억 이상으로만 올라 버려도 이 선박 공사는 바로 적자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가로 수주를 하고 또 그나마 수주량도 적다 보니까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저가 수주한 선박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선박들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습니다. 2020년, 뭐 21년 이렇게 오면서 조선업체들의 그 손익이 굉장히 안 좋죠. 특히나 여기 21년도 그 2분기 때는 그나마 조선용 후판 가격이 대폭 오르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 대규모 조선업체들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적자를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에 그 수주했던 그 선박의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 조금 하반기 들어서까지도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022년 한 3분기 또는 4분기부터는 그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올해 말 지금 수주하고 있는 굉장히 선가가 높은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박들이 그 내년도 2022년도 하반기 이후에 일부가 그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 실적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주했던 선박들이 2022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올해 하반기 그 이후에 그 높은 선가로 수주한 그 선박들, 그리고 이 수주량이 이제 또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사에 그 착수하는 올해 수주 선박들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라고 하는 이 구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박들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들이 이렇게 2022년도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조선소 실적의 뭐 혼재기, 과도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조선소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2023년도에 들어가서는 가시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 현대중공업 지주의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회사죠.
현중이나 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을 그 연결 종속회사로 데리고 있는데, 이 3분기에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뭐 영업 실적이 좋았으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충당금 환입의 영향을 좀 받은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한조양이 2분기에 8,9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 영업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여기 공사 손실 충당금 9천억인데요.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발생된 원인은 그 후판 가격 그 인상 예정분을 2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결산을 할 때까지는 후판 가격 인상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쯤으로 인상될 거다 하는 그 예정분을 2분기 실적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 손실 충당금이 9천억 원이 발생이 됐고, 이게 다 고스란히 영업 비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이나 건설 같은 이 수주 산업에서는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그 글로벌 모니터 라이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료 사이트인데,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글로벌 모니터 라이트를 치시고 들어오면 이 글로벌 라이트 안에 그 조선업체의 그 실적에 대한 그 실적 기초에 대한 기사가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쓴 건데 이걸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에도 그 김수헌의 기업 산업 이슈에 보면 조선업체 회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조선회계 김수헌 이렇게 쳐보시면 그 3프로TV에 그 올해 8월 달에 제가 한 40-50분 정도 조선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조양이 3분기에 그나마 1,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1등 공신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의 성과물이라기보다는 공사 손실 충당금의 환입 결과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실적 결산을 할 때, 자, 철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후판 가격이 3분기부터는 오를 것이다 해서 그 인상분의 추정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톤당 한 105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한 톤당 105만 원 정도로 공급 가격을 추정을 해서 결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중에 철강업체하고 조선업체 간에 그 실제로 확정된 공급 계약 가격은 102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3분기 결산을 할 때는, 야, 우리가 2분기 결산을 할 때 톤당 105만 원으로 너무 높게 잡았다. 그러면서 여기 확정된 계약과의 차액만큼을 다시 그 이익으로 이렇게 돌리는 공사 손실 충당금 환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환입 금액이 좀 발생이 돼서 한조양이 3분기에 영업이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입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보다는 아주 소폭의 영업 적자 또는 거의 똔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선업체가 의미 있는 그 영업이익 숫자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을 타고 카타르 프로젝트 첫 발주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어제도 조선업체들 그 주가가 좀 좋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0.5% 하락, 대우조선해양은 보합이고, 한조양 1.46% 하락, 자, 현대중공업 2.23% 하락. 자, 이렇게 그 오늘 종가를 찍었는데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카타르 프로젝트는 조선 투자자들이 학수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발주 소식이고,
작년 6월에 그 카타르 석유 그 공사, 그 카타르 페트롤리움하고 우리나라 조선 3사하고 약 그 LNG선 100척에 해당되는 그 슬롯 예약 그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계속 언제 발주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첫 발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에 크든 작든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솔직히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뭐 지금 어차피 예상됐던 발주였고, 작년에 그 100척 그 도크 예약, 슬롯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연내로 뭐 초기 발주는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발주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발주가 나왔다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수주가, 조선업체들 수주가 굉장히 좋긴 좋은데, 과거에 수주했던 그 선박들이 미치는 그 악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숫자가 너무 안 좋다. 예, 거기에 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 지금 발주량이 지금 6척입니다. 그러니까 삼중 4척, 그 다음에 대우 2척에서 6척인데, 이게 조금, 대우 4척, 삼중 2척인가요? 하여튼 총 6척인데, 초기 발주량이 좀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 조선업체들이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다 있습니다. 한조양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을 100% 자회사였던 현대중공업을 최근에 상장을 시키면서 그 소위 그 상장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한 그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저 인수 문제 때문에 그 사업 결합 승인, 해외 승인, 그게 너무 지금 질척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삼성중공업은 아무래도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대우조선해양 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자산으로 안고 있는 드릴십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뭐 중고선으로 내다 팔든지 용선을 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뭐 오늘 내일 된다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측면.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중그룹으로 인수되는 문제 포함해서 또 2분기에 너무 안 좋은 실적을 보였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카타르 그 발주라고 하는 이런 희소식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 희석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딱히 정확하게 집어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